전라남도 한평군 풍요롭지만 동시에 강과 하천이 많은 시골 지역에 조용하고 어두운 구석이 존재하는 땅. 이곳 주거지역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 대규모 양돈 농장이 하나 있었다. 이 농장에 도착하려면 끝없이 펼쳐진 연꽃밭을 지나 비가 오면 질퍽하고 해가 뜨면 흙먼지가 날리는 좁은 비포장 흙길로 접어들어야 했다. 농장은 과수원과 얽히고 설킨 수로들 사이에 푹 파묻혀 있어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 이 농장의 주인은 50대 남성인 이재후였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더 친근하게 이 사장이라고 불렀다. 이 사장의 양돈 농장은 수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채용 방식 때문에도 매우 유명했다. 그는 오로지 다른 지역에서 온 남편과 사별하고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만을 고용하여 사료 끓이기, 청소, 돈사 정리 같은 허드렛 일을 시켰다. 2022년 5월 초 어느 아침 이 사장의 농장으로 이어지는 흙길 입구의 삼거리에 있는 작은 쉼터 겸 찻집에서 몇몇 중년 여성들이 이른 아침 시장을 보고 난 후 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쌀값부터 날씨, 자녀 교육 문제까지 다양하게 오가며 활기를 띠었다. 그러다 이야기는 점차 이 지역의 익숙한 주제로 옮겨갔다. 이 사장네 양돈장 요즘 장사가 꽤 잘 되나 봐.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김씨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새끼 돼지를 한 차 더 들여왔더라고. 옆에 앉아있던 박씨 아주머니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그 집은 어째 으스하다니까. 맨날 문은 굳게 닫고 담은 높고 누구랑 교류도 안 하잖아. 사람은 순하고 채식의 불경까지 외우면서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야. 김씨 아주머니가 그를 변호했다.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부채질만 하던 최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말했다. 순한지는 모르겠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새로 일하러 온 박선이라는 젊은 여자 말이에요. 요즘 본 사람 있어요. 그 아가씨가 여기서 제게 자잘한 물건들을 사가곤 했는데 한 달 넘게 그림자도 안 보이네요. 박씨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또 그만뒀겠지 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오래 버티는 사람 봤어. 기껏해야 몇 주나 한두 달 있다가 사라지잖아. 이 사장 말로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았거나 남자 따라서 다른 동네로 갔다고 하던데. 근데 이상한 건 그 중에 누구 하나 여기 다시 놀러 오거나 옛 동료들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걸 못 봤다는 거야. 근거 없는 소문과 앞뒤 없는 이야기들이 짙은 악취를 풍기는 농장 주위를 안개처럼 맴돌다가 이내 흩어졌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이내 각자의 팍팍한 삶에 휩쓸려갔다. 아무도 그 낯선 여자들의 운명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 사람들의 삶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전라북도의 한 작은 집에는 관심을 끄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선희 씨의 친어머니인 최순자 씨였다. 벌써 3개월 넘게 그녀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딸 선희는 30세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약 1년 전 선희는 한평의 이 사장이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도 많이 주는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개를 받고 두 아이를 늙은 어머니에게 맡긴 채 돈을 벌어오겠다는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선희가 매주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항상 밝았다. 사장님은 아주 좋은 분이고 일은 좀 힘들고 냄새나지만 수입은 안정적이라고 했다. 매달 그녀는 아껴 쓴 돈을 어머니와 조카들을 위해 보내왔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뜸해져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3개월 전부터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 최 씨가 딸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길고 공허한 신호음만 들리다가 이내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만 나왔다. 그녀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동양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소식을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늙은 어머니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성격을 잘 알았다. 선희는 책임감이 강하고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했다. 늙은 어머니와 어린 두 자식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날 리가 없었다. 밤마다 그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모습이 뒤숭숭한 꿈속에 계속 나타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직접 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낡은 옷 몇 가지를 챙기고 두 외손주를 친절한 이웃에게 며칠만 봐달라고 부탁한 뒤 가장 이른 시외버스를 타고 한평으로 향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다. 한평군에 도착해서도 길을 물어물어 이 사장의 농장으로 가는 흙길까지 택시를 타야 했다.
농장의 녹슨 철문 앞에 서서 돼지 울음소리와 역한 악취만이 새어나오는 넓고 고요한 집을 바라보자 최 씨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자 이재호가 집 안에서 나왔다. 그는 여전히 순박하고 선량한 농부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 씨를 본 그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은 저는 여기서 일하는 선희 엄마예요. 애 좀 보러 왔수다.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이재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미안해하며 다소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아이고 어머님, 먼 길 오시면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선희, 여기서 일 그만둔 지 3개월도 넘었는데요. 그만두다니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이요? 최 씨는 망연자실했다.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산에서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요. 그 남자가 새 삶을 꾸려주고 애들까지 데려와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대요. 엄청 기뻐하면서 제게 연신 고맙다고 하고 짐을 챙겨 떠났어요. 새 행복을 찾았다니 저도 기뻤죠. 차비하라고 돈도 좀 쥐어줬고요. 저는 당연히 가족들한테 연락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최 씨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재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매우 평온했고 목소리는 진실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집에 들어와 물 한잔하고 가라며 건강과 두 외손주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친절함과 이야기의 합리성 때문에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했지만 최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무거운 갈등을 안고 쓸쓸히 돌아섰다. 한편으로는 딸이 행복을 찾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직감이 이 농장의 철문 뒤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전주로 돌아온 최 씨의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기는커녕 날마다 커져만 갔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오직 경찰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고 믿었다. 늙은 어머니는 다시 한번 한평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이재호의 농장이 아니라 한평경찰서로 직행했다. 민원실에 앉아 그녀는 딸의 실종과 양돈 농장 주인 이재호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담아 진정서를 작성했다.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으로 쓰인 그 진정서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범죄를 파헤치는 조사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최순자 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한평경찰서는 박선희 씨의 실종사건 파일을 만들고 규정에 따라 초기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2명의 수사관이 이재호의 농장으로 파견되어 그를 만났다. 다시 경찰과 마주한 이재호는 여전히 협조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최 씨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반복했다. 심지어 늙은 어머니의 걱정에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필요하다면 어떤 정보든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관들은 이전에 박선희 씨가 머물렀던 작은 방을 조사했다. 텅 빈 방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어떤 개인 물품도 남아있지 않았다. 초기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사건은 일단 일반적인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박선희 씨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라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는 드물지 않은 시나리오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선희 씨의 실종 사건 파일은 먼지가 쌓인 채 미제 사건 서류함에 잠자고 있었다. 하지만 최 씨의 끈기는 식지 않았다. 매달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채 경찰서를 찾아와 소식을 물었다. 늙은 어머니의 결연한 모습은 전라남도 경찰청 상부의 주목을 끌었다. 이 실종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특히 이재호의 농장을 둘러싼 불분명하지만 섬뜩한 소문들을 인지한 경찰청 지휘부는 형사과에 사건을 재조사하여 철저히 파헤치라는 지시와 함께 전담팀을 꾸리게 했다. 노련한 베테랑 수사관인 강태식 총경이 전담팀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 그는 우연의 일치를 믿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난 5년간 이재호의 농장에서 일했던 모든 여성들의 인사기록을 전부 뒤져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조용하지만 매우 치열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임무였다. 이재호는 매우 임의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했고 계약서나 명확한 서류 없이 이름과 고향 정도만 대충 적어놓은 종이 조각들만 있었다. 형사들은 이곳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하는 데 몇 주를 소비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성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했다. 수사팀은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전국 각지로 흩어져
희미한 흔적을 쫓았다. 그들은 낡은 채용 기록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다. 각자의 가족들을 만났고 무서운 규칙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충청남도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그들은 2018년에 이재호 밑에서 일했던 과부 최은경 씨의 오빠를 만났다. 오빠는 이렇게 말했다. 동생이 거기서 거의 1년 일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왔어요. 사장님도 좋고 일도 안정적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저희도 거기 찾아가 봤는데 이 사장이 동생이 어떤 남자를 따라 경상남도로 가서 산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그 말을 믿었어요. 동생이 아직 젊으니까 의지할 남편을 새로 만나길 바랐거든요.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경상남도에서는 강미숙 씨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딸이 양돈장에서 일한 지 약 8개월 만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전화해서 묻자 이재호는 강 씨가 돌아가신 남편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쪽에 위독한 사람이 있어 돌봐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6명의 여성에 박선희 씨까지 총 7명 모두 남편과 사별하고 먼 타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재호 밑에서 몇 달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각기 다른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가족들은 멀리 살고 농장 주인의 말을 쉽게 믿었거나 혹은 단순히 삶이 너무 팍팍했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7명의 여성 같은 처지, 같은 일터, 그리고 똑같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사건 회의에서 강충경은 7 여성의 사진을 화이트보드에 붙였다. 7개의 미소, 7개의 운명은 이제 모두 커다란 물음표가 되었다. 그는 단언했다. 우리는 연쇄 살인범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의 농장은 생계를 위한 곳이 아니라 죽음의 덫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이 바로 무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시신 없이는 이재호처럼 교활한 자에게 죄를 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자신은 고용한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할 수 없다고 쉽게 부인할 수 있었다. 전담팀은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침묵의 벽에 부딪혔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강총경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이 여성들이 정말로 떠났다면 그들의 금융활동에 적어도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는 한 팀에게 은행과 협력하여 이 7 여성 명의의 모든 계좌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몇 주간의 데이터 분석 끝에 또 다른 규칙이 발견되었다. 7 여성의 7개 은행 계좌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모두 재호축산이라는 이름의 법인 계좌로부터 매달 월급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모두 갑작스럽게 활동이 중단되었다. 각 계좌의 마지막 거래는 모두 전라남도 내의 각기 다른 ATM에서 카드에 있는 돈을 거의 전부 인출한 것이었다. 그 후로는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 입금도 출금도 이체도 없었다. 7명의 사람이 금융 시스템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이것은 그들의 실종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가치 있는 증거였다. 이는 그들이 살해당하고 마지막 저축금까지 모두 빼앗겼다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했다. 이 증거들로 전담팀은 이재호를 의심할 더 많은 근거를 갖게 되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연쇄 실종과 비정상적인 금융 패턴에 대한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전담팀은 시신이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한 이재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뿐이고 여성 노동자들이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모두 인출한 것은 그들의 사정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다. 강태식 총경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잠입 수사관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빼어난 외모를 가졌지만 매우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연기력이 출중한 젊은 여형사 한서연 경위가 이 임무에 선택되었다. 그녀를 위해 완벽한 신분이 만들어졌다. 서연은 경상남도 출신의 미나라는 여성 역할을 맡았다.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설정이었다. 그녀는 이재호 사장의 친절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온 것이었다. 모든 신분 서류와 인생 이야기는 한치의 허점도 없이 정교하게 준비되었다. 미나로 위장한 서연은 이재호의 농장을 찾아갔다. 예상대로 딱한 사정을 가진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자 이재호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녀의 가족과 과거에 대해 매우 자세히 물었다.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서연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매우 감동적으로 풀어냈고 심지어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그녀의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은 농장 주인의 초기 신뢰를 완전히 얻어냈다. 그녀는 채용되었다. 농장에서의 첫 며칠은 서연에게 지옥과 같았다. 고된 노동력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독과 끊임없는 불안감. 그녀는 남자 인부들과 떨어진 허름한 방에서 생활해야 했고 항상 이재호의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느껴야 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며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고 생활에 대해 물으며 때로는 돈을 더 쥐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서 서연은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굶주린 맹수가 조용히 먹잇감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의 임무는 실종된 피해자들과 관련된 어떤 물증이라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재호가 자리를 비우거나 밤 시간을 이용해 그녀는 창고 사료 가공실, 심지어 이재호의 본체까지 농장 곳곳을 몰래 뒤졌다. 며칠간의 긴장 속 수색 끝에 그녀는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창고, 다락방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그녀는 수십 벌의 낡은 여성 옷들을 찾아냈다. 낡은 핸드백 몇 개와 특히 은반지, 모조, 목걸이, 귀걸이 같은 값싼 장신구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기념품처럼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물건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전담팀에 전송했다. 이 사진들을 실종된 7여성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가족이 쓰던 물건들이라고 확인했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실종이 이재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최초의 물적 증거였다. 그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농장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곳이 바로 돼지 사료 가공구역이라고 보고했다. 그곳은 강력한 산업용 분쇄기와 사료를 끓이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가마솥들이 있는 넓은 작업장이었다. 이재호는 남자 인부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밤에 혼자서 사료 가공 작업을 했다. 여러 밤 동안 서연은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고 매우 이상한 타는 냄새를 맡았다. 일반적인 돼지 사료 냄새와는 다른 비릿하고 역한 냄새였다. 여 형사에게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초기 근거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강 총경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합법적으로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경제팀에게 수사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농장의 물품 구매 영수증에서 비정상적인 점을 찾는 데 집중했고 마침내 찾아냈다. 산업용 화학물질 공급업체의 영수증을 검토하던 중 그들은 이재호가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다량의 수산화 나트륨과 황산을 구매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유기 조직을 빠르게 부식시키고 용해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화학물질이었다. 이재호가 구매한 양은 일반적인 양돈 농장의 돈사 소독에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했다. 가장 끔찍한 가설이 제기되었다. 이재호가 이 화학물질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 시신을 소멸시킬 수 있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재호의 농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하늘의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다. 어느 이른 아침 안개가 들판을 자욱하게 뒤덮었을 때 수백 명의 기동대원과 형사들이 이재호의 양돈 농장 전체를 비밀리에 포위했다. 잠입수사관이었던 한서연 경위는 신호를 받고 전날 밤 안전하게 농장을 빠져나왔다. 진입 명령이 떨어지자 각 팀의 형사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이닥쳤다. 그때 사료 가공실에 있던 이재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형사들에게 제압당했다. 즉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본체에서는 피해자들의 유품이 담긴 상자 외에도 경찰은 또 다른 병적인 수집품을 발견했다. 수십 장의 여성 속옷이 침대 및 쇠상자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소름 돋게 한 곳은 바로 사료 가공 작업장이었다. 육안으로는 그저 특유의 악취만 나는 평범한 곳처럼 보였다. 하지만 과학수사팀이 루미놀 용액을 사용하고 자외선 등을 비추자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산업용 분쇄기 주변의 바닥 전체와 벽, 그리고 거대한 가마솥 내부가 온통 섬뜩한 푸른 빛으로 빛났다.
매우 깨끗하게 닦고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핏자국이 드러났다. 이곳은 돼지 사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도살장이자 인간을 처형하는 장소였다. 채취된 혈흔 샘플을 감정한 결과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 있었지만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고 분해되어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시선은 이제 집 뒤편에 있는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거대한 매기 양식장으로 쏠렸다. 그들이 상상했던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전담팀은 이 양식장의 물을 모두 빼기로 결정했다. 이 작업은 매우 고된 일이었다. 경찰은 여러 대의 고성능 펌프와 소방대까지 동원해야 했다. 이틀 밤낮으로 계속해서 물을 퍼낸 끝에 수백 제곱미터 넓이의 양식장은 마침내 진흙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악취나는 검은 진흙 속에서 하얀 사람의 뼈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극도로 힘든 조건 속에서 뼈 조각 하나하나를 수습해야 했다. 그들은 최소 7명의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무수한 두개골, 갈비뼈, 팔뼈, 다리뼈 조각들을 발견했다. 이 양식장은 단지 물고기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남은 부분을 숨긴 집단 무덤이었다. 수사기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피해자들의 유품 도살장의 핏자국, 그리고 특히 자신의 양식장 바닥에서 발견된 유골들 앞에서 이재호는 모든 부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자백했다. 그의 진술은 뒤틀린 심리와 여성에 대한 병적인 증오심을 가진 한 남자의 끔찍한 이야기였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떠난 후부터 모든 여성을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들이 모두 기만적이고 정숙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남편과 사별하고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들이 상처받기 쉽고 조종하기 쉬우며 사라져도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각각의 살인사건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수법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강간할 방법을 찾았다. 낯선 타지에서 외롭고 힘없는 불쌍한 여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저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 그는 주저없이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죽인 후 시신을 작업장으로 옮겼다고 자백했다. 그곳에서 그는 돼지를 도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로 시신을 토막냈다. 살과 내장은 산업용 분쇄기에 채소와 함께 갈아 넣은 뒤 큰 가마솥에 넣어 수천 마리 돼지들의 사료로 끓였다. 뼈는 깨끗하게 삶고 화학물질로 흔적을 지운 후 자루에 담아 매기 양식장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그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증거 인멸 방법이며 아무도 어떤 흔적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재호의 자백은 전라도 지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의 막을 내렸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이후 열린 재판에서 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고 억울한 영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계심에 대한 결코 낚지 않는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악이 때로는 멀리 있지 않고 가장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가면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둠 속에서 악마들을 끌어내기 위해 밤낮으로 조용히 일해온 포기하지 않는 경찰의 결단력과 지혜, 그리고 정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모두와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